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은 자음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가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다 외웠죠? 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은 종류가 있었어요. 그쵸? 하나는 분절 의문이고요. 자음과 모음 같은 친구들로 음소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서 소리의 길고 짧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다른 말로 운소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예로 들었던 사례가 눈이었어요. 그쵸?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의미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길고 짧음도 의문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이 고저라고 써놨잖아요.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고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비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걸로, 소리의 장단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고저에 의해서, 높낮이에 의해서 말의 뜻이 구별되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제 고저에 의해서 말의 뜻이 변별이 되는 경우는 보통 문장 차원과 단어 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단어 차원에서의 고저에 의해서, 높낮이에 의해서 의미가 변별된다고는 우리가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표준어에서는요. 근데 이제 표준어는 아니지만 사투리에서는 단어에서 고저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런 사례를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 보면 이렇게 억양이 있잖아요. 고저가 있잖아요. 왜 그런 고저가 있냐면 원래 우리가 15세기, 16세기 처음에 15세기, 16세기 중세 시대는요. 우리 중세 국어에도 높낮이 고저가 있었습니다. 뭐 그 방점을 찍어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형성, 뭐 거성, 상성, 입성 뭐 이런 식의 소리의 구분이 있었어요. 마치 중국어처럼요. 중국어는 성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성조의 흔적이 지금 경상도 사투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 국어를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경상도 출신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태생부터 체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투리, 우리 표준어와 구별되는 어떤 그런 사투리의 어떤 특성이 중세시대의 어떤 언어적 특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연구에 조금 그 이점이 있다고 하는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학부생일 때,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담당 교수님, 중세국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도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근데 가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야, 이거는 당연히 이런 의미지,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너희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뭐,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이런 재밌는 사례로 항상 드는 것이 이거죠. 가가. 이게 무슨 말이야? 똑같이 기역과 그랑 발음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단어잖아요. 가가.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대요. 억양에 따라 의미가 막 달라진대요. 가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의미가 해석이 되면 이거 아는 친구도 있나요? 해석이 되면 그 애가 네가 말했던 그 애니 이런 의미래요. 가가 이게 우리가 표준 발음을 구사하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죠. 근데 경상도에서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단어에서도 고저에 의해서 의미 차이가 바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어에서도요. 문장 차원에서의 억양 변화를 가지고 말의 뜻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다른 과정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음과 모음책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자음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 학습지 나눠준 프린트를 보시면 사람 얼굴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직접 그렸어요. 어때요? 잘 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얼굴 사진 안에 이 각각의 조음 기관의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기본 개념을 먼저 좀 확인하고 표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비강부터 볼게요. 비강부터 순서대로. 비강은 우리가 보통 콧소리라고 하는 비음을 낼 때 공기가 나가는 통로를 비강이라고 해요. 우리가 입안은 뭐라고 합니까? 구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강, 비강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경구개. 경구개는 경,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구개는 입천장, 입뚜껑입니다. 그러면 딱딱한 입천장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연구개는 뭘까요? 당연히 연한 입천장이니까 부드러운 입천장, 여린 입천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입술, 치아, 혀, 목구멍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 대표적인 좋은 방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파열음, 그 다음에 마찰음, 파찰음, 비음, 그 다음에 유, 요 5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요. 풍선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풍선이요. 자, 풍선이 있는데 먼저 파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나요, 여러분들? 파열, 터진다는 의미죠. 쉽게 얘기해서 터지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어가지고 묶어놨다가 바늘로 콕 찌르면요, 펑 하고 터지잖아. 그치? 그렇게 펑 하고 터지는 소리와 같은 것이 파열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열음은요, 비읍 발음이에요. 브, 브. 이 비읍 발음을 발음해내는 과정을 먼저 순차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입술이 떨어져 있지만 발음을 위해서 두 입술이 맞닿게 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입구를 막았으니까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죠? 그 상태에서 계속 목에서는 공기를 내보내려고 이제 공기를 밀어넣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 안에 압력 상태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입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터져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가 바로 파열음, 비읍입니다. 브 터지는 소리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찰음은요. 이번에는 풍선을 콕 찔러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입구를 살짝 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풍선 안에 갇혀있던 공기들이 좁은 그 입구를 그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막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병목 현상이죠. 그 좁은 틈을 막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마찰. 그럼 마찰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리가 바로 마찰음이다. 대표적인 소리는 바로 시옷, 스 발음이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시옷을 우리가 발음하느냐? 지우고, 자, 시옷은 입구를 좁게 만든다 그랬었죠? 그래서 먼저 이 치아랑요, 이 혀끝을 굉장히 가까이 접근을 시킵니다. 근접하게. 맞닿게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맞닿아버리면 막혀버리니까 이때는 파열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파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찰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틈을 만드는 겁니다. 그 틈 사이로 공기를 스스스스 내보내면 나오는 소리가 마찰음이고 시옷이라는 거죠. 스 하는 소리요. 아시겠죠? 그 다음 파찰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파찰음 딱 이름 보면 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파열과 마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파찰입니다. 파찰음. 그러면 이번엔 풍선을 어떻게 하느냐? 터트리는 것도 입구를 살짝 열어놓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입구를 확 놔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막혔던 입구가 열려버리니까 안에 갇혀있던 소리가 빠르게 터져 나오면서 파열이 되는 동시에 여전히 입구는 좁기 때문에 공기가 그 틈 사이로 마찰이 될 겁니다. 따라서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파찰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찰음은요, 지읒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찰음 지읒을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 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치아 뒷부분을 우리가 딱딱한 이천장, 경구개라고 얘기했었죠. 자, 혀로 만져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딱딱합니다. 그쵸? 자, 이 부분에 혀를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앞쪽 이 앞쪽 전설 부분을요, 이 경구개에 붙이는 겁니다. 여기. 딱. 이게 지읒을 발음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지금 풍선 입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풍선 입구를 확 놔버린다 그랬었죠. 그쵸? 자, 놔버리면서, 즉, 경구개에 붙였던 혀를 떼어내면서 그 좁은 틈 사이를 공기를 내보내면서 나오는 게 바로 즈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즈.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마찰되는 소리다. 이게 지읒 발음이다. 그 다음 비음. 비음은 비강을 울리는 소리예요. 비강을 울린다. 비음의 대표적인 소리는 미음이거든요. 이 미음을 발음해보면 공기가 정말 코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무엇을 발음해 보냐면 음을 발음해 보세요. 이렇게 길게 발음해 보면 여러분들 이 골 안이, 이 비강 쪽 부분이 진동한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진동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코를 두 손으로 꽉 막아보세요. 공기가 막히죠? 그죠? 음이 계속 소리가 지속되지 않고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겨버립니다. 왜? 음이라고 하는 이 미음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공기가 이 코 밖으로 비강으로 이렇게 공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입구를 차단해버리니까 공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소리가 조음되지가 않는 겁니다.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읍이라는 소리가 발음되듯이 바뀌어버리죠. 이런 이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비음을 발음할 때 이 코로 공기가 나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리을은 간단한데요. 리을은 그냥 흐르는 소리예요. 흐르는 소리. 공기가 유유하게 혀 주변을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소리를 우리가 유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파열음은 나갔다가 터지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마찰음은 공기를 좁은 틈 사이에 내보내면서 마찰시키는 소리고, 그 다음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이 합쳐진 것이고, 비음은 공기가 코로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 유음은 공기가 유유하게 흘러나가는 소리이다. 그래서 파열음 보시면 나갔다가 터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터지는 단계에 주목해서 파열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사람에 따라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막는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파열음이 아니라 폐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냐의 차이인 것이죠. 뭐가 잘못되고 틀린 것이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요. 용어의 차이일 뿐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좋은 위치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 학습 프린트에 있는 자음 체계를 한번 우리 같이 완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서 그냥 받아 적지 말고요. 직접 발음을 같이 해보면 정말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예민하게 느껴보면 생각보다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비읍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좋은 위치, 양수는 치조음, 경구개, 연구개, 후는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양수는 두 입술, 입술 순자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다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다 얘기를 했죠. 유음, 비음도 얘기했고요. 근데 얘기 안 한 부분이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인데 일단 울림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유성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성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대가 진동하는 소리를 말해요. 자음에서는 유음과 비음이 바로 유성음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마 이걸 듣고 선생님 저는 비음을 발음할 때도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불을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는 거는 비읍 때문이 아니라요. 요 모음 때문이에요.
우리말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음절을 구성하는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성이고 중성을 담당하는 모음이 있어야만 음절이 완성될 수 있다. 음절이 뭐였어요?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화단이라 그랬죠. 즉 음절에 모음이 없다면 우리가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비읍 단독으로는 결코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브, 바, 버, 바, 표 이런 식으로 모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안 울림 소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비읍 때문이 아니라 모음 때문에 성대가 진동하는 것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음, 비음도 울림 소리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모음도 유성음에 해당합니다. 유성음. 그러면 안 울린 소리들은 무성음이겠죠? 울리지 않는. 그리고 또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쵸?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요거는 대립되는 친구, 요 세 친구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 세 친구를 가지고요. 예사소리는 우리는 다른 말로 평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음. 아주 평이한 소리, 기본적인 소리, 다른 게 첨가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소리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간혹 비읍보다 좀 더 세게 발음하면 피읍, 피읍보다 더 세게 발음하면 쌍비읍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소리의 세기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원칙적으로요. 비읍과 쌍비읍과 피읍을 구별하는 것은 다른 요인입니다. 기준점이 평음이고요. 뭔가 다른 요소가 덧붙여짐으로써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평음 기준으로 해서요. 어떠한 소리적 자질이 첨가되어야지 된소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발음을 해볼게요. 자, 바다, 빠따, 바다와 빠따 다 똑같은데요. 초성에 오는 소리가 하나는 위 친구들은 평음이고요. 아래 친구들은 된소리, 경음이죠. 한번 발음해보세요. 바다, 빠따, 바다, 빠따, 바다, 빠따.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요? 다른 입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빠따를 발음할 때는 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바다를 발음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불편함을 안 느끼거든요. 근데 빠따를 발음할 때는 뭔가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음과 구분되는 된소리의 또 다른 성격은 우리가 후두 긴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두 긴장성. 긴장한다. 우리가 근육이 긴장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힘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수축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이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된소리예요. 그러면 거센소리는 평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종이가 있나요? 종이? 그냥 낱장 A4 용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하나 들어보고 자기 입 앞에 대보세요. 대보고 브와 프를 한번 순차적으로 발음해보세요. 브, 프, 브, 프. 어떤 차이가 느껴져요? 차이가 느껴져요? 그죠? 종이가 뭐가 더 거세게 움직여요? 프가 더 거세게 움직이죠. 그쵸? 브를 발음할 때는 종이가 살짝 움직이는데 프를 발음할 때는 종이가 굉장히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거센 소리의 발음상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식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식성. 쉽게 얘기해서 호흡 혹은 바람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비읍을 발음할 때보다 우리가 거세게 바람, 호흡을 내보내게 되면 만들어지는 소리가 프 발음이에요. 프. 정리. 평음을 기준으로 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어떤 소리 자질이 첨가가 되면 된 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호흡, 바람이 거세게 들어가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거센 소리, 격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갔나요? 이 양수는 입술에서 만들어내는 소리 중 마지막 하나는 바로 미음입니다. 미음, 무 할 때 무야, 무. 브랑 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발음할 때요. 둘 다 입술 막았다가 떨어뜨리면서 내는 소리거든요. 파열시키거든요. 근데
부 같은 경우는 공기가 입으로 나가지만 무 같은 경우는 입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 공기가 나가게 되죠. 할 때, 그죠? 무. 그래서 무는 양순음이지만 울림소리이면서 비음이다. 됐죠? 그다음 디귿을 가지고 치조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치조음. 이거 아까 시옷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디귿도 치조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시옷과 마찬가지로 치아와 시옷을 치아랑 그 혀끝을 이렇게 접근시켜서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것이죠. 근데 디귿의 경우는 파열음이기 때문에요. 아까 시옷처럼 시옷 여기 있는데 시옷처럼 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붙여야겠죠. 바짝. 자,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치아 뒷부분에 이 혀끝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 안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파열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먼저 폐쇄를 시켜야지 파열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맞닿게 해가지고 폐쇄시킨 다음에 떨어뜨리면서 내는 소리가 바로 드라는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어때?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뜨뜨트 아까 붓뿌프와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옷은 아까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옷도 된 소리로서 발음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니은도 치조음입니다. 치조음. 똑같이 디귿을 발음할 때처럼 혀끝을 치아 뒷부분에 바짝 붙여가지고 막은 다음에 떨어뜨리는데 이때 미음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입이 아닌 코로 나가는 것이다. 그게 니은, 비음이다. 그 다음 경구계음에는 지읒이 있습니다. 지읒. 그러니까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파차름으로서 지읒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읒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지읒은 다시 얘기해보면 혀가요. 혀의 이 앞부분이 이 경구기에 닿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파열되는 동시에 공기가 마찰이 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지읒이었고 그 다음에 쌍지읒, 그 다음에 치읒 이렇게 대응되는 소리가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구계음. 연구계음은 우리가 한 번도 발음을 안 해봤죠. 그쵸? 자, 그라고 하는 친구를 발음할 때 우리의 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혀가 이렇게 이게 혀예요? 혀가 뒷부분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어디에 맞닿냐면요. 연구계에 맞닿습니다. 붙어요. 여러분 실제로 기억을 발음할 때 준비 동작을 해보면 이 혀의 뒷부분이 뒤에 목젖 있는 부분에 가서 맞닿아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를 파열시키지 말고 폐쇄만 시켜보세요. 폐쇄시켰다가 터뜨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기억 발음이다. 아마 처음 이게 살펴보는 친구들은 그게 좀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한번 반복해서 해보면 이 혀 뒤에 뿌리가 위에 맞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연구계음 기억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존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계음 이응도 있습니다. 이응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또 소리값을 이렇게 적어줘요. 소리 표시를. 이 소리의 의미는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계음 이응은 여기 위치한 종성에 위치한 이응 발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초성에도 이응이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음과 모음, 음운의 현상, 음운 변동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리의 범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표기의 범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초성에 쓰인 이응은요. 표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세종대왕께서 우리는 초중성을 갖춰서 쓸 건데 초성에 소리가 없으면 그냥 이응을 갖다 써라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규정으로요. 그래서 이응은 소리값이 하나 없어요. 초성은 소리값이 하나도 없어요. 발음하지 않는다. 발음값이 없다는 겁니다. 발음하지 않지만 그냥 표기상 채워 넣은 것 뿐이지 소리는 없다. 이런 의미고요.
하지만 종성은 표기도 되고 실제 소리값도 존재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연구계음 이응은 이 종성에 오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히읗. 히읗은 목구멍에서 공기를 마찰시키면서 내는 소리이고 흐 이렇게요. 마지막 하나 남은 리을은 아까 얘기했었죠? 흐르는 소리인데 유음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치조음이다. 치아와 혀를 근접시켜가지고 맞닿게 해가지고 내는 소리다. 그래서 치조음에 우리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몇 개예요? 총 4개, 8개, 11개, 14개, 19개 딱 나오죠. 그쵸? 숫자 세보면. 그래서 우리의 자음체계는 이렇게 19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구분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소리 단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또 새로 얘기하는 개념도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메모하시고 학습 프린트 채우셔가지고요. 나중에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